엄마, 나 내일 저녁 안 먹을게. 바빠서.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그 한마디가 엄마인 란씨의 마음엔 조용히 그러나 깊게 파문을 일으켰다. 그날은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란씨는 평소처럼 밥상기에 3개의 밥그릇을 가지런히 올려두고 앉아 있었다. 30년 넘게 반복된 익숙한 저녁 통장. 하지만 맞은편 의자는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은 출장 중. 며느리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라는 메시지만 남겼다. 손자는 아이패드에 눈을 고정한 채 할머니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듯한 눈빛. 란씨의 손에 쥔 젓가락이 멈칫했다. 찬밥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문득 이 집에서 사람 소리가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각자 맘에 틀어박혀 각자의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가족들. 분명 다들 한 지붕 아래 있는데 그 누구도 진짜로 함께 있는 것 같진 않았다. 란씨는 한때 이렇게 믿었다. 내가 자식만 바라보고 살면 언젠가는 절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을 뿐이다. 젊은 시절 자식만의 즐거움은 모두 뒤로 미뤘다. 여행 한 번, 재본클 수업, 친구들과의 커피 한 잔조차 없이 그저 아이 밥 한 끼, 키가 자랄 때마다 바꿔줘야 할 신발 한 켤레에 온 마음을 쏟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다. 아들만 있으면 나에겐 아직 전부가 남아있는 거야. 하지만 그 전부라는 존재는 자라났다. 그리고 자라서 더 이상 어머니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어른이 되어버렸다. 엄마, 너무 간섭하지 마. 나 진짜 힘들어. 아들의 그 첫 한마디에 란씨는 그저 씩 웃으며 말했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탕자눈처럼 평생 심장을 쥐어짜며 자식을 치워온 한 어머니의 이마에 찍혀버렸다. 다음날 새벽 란씨는 조용히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탕을 끓였다. 아들은 3숟갈 뜨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란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맛이 없었니? 고개를 저으며 아니, 그냥 배가 안 고파서. 사람이 지클수록 더 멀어지는 걸까? 그날 이후 란씨는 문득 깨달았다. 이 집이 자신이 만든 집이 맞긴 한 걸까? 식탁엔 이제 누가 함께 앉는 일이 드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만 들렸다. 무언가 말만 꺼내면 차가운 눈빛과 찌푸린 미간이 먼저 돌아왔다. 마치 그녀는 이 집의 손님이자 불청객 같았다. 란씨는 아무 말 없이 굳어버렸다. 도대체 언제부터 자식의 마음속에 엄마는 감정적 짐이 되어버린 걸까? 차가운 짐씨. 어느 날 그녀는 일본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았다. 은퇴 후 자녀와 함께 사는 노년층은 배우자와만 사는 노인보다 우울증 비율이 훨씬 높다. 그들은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느낀다. 란씨는 조용히 창을 닫았다. 그리고 심장이 딱 한 번 아프게 조였다. 그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날 밤 2시 란씨는 이상하게 잠에서 벌떡 깼다. 어두운 부엌, 냉장고는 낮게 울리고 있었고 싱크대에선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모든 소리가 무겁게 침묵을 깔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일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진다면 누가 알아차릴까? 그녀는 죽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다만 인생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고 내가 엄마 말고 어떤 사람이지? 란씨는 한때 별표 이 동네에서 제일 모범적인 엄마 별표로 불렸다. 그녀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퇴직한 교사연금과 수십년을 알뜰히 모은 적금으로 오로지 아들을 위해 살았다. 학원비,
어학연수, 유학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잘 되면 돼. 수없이 반복했던 말이었다. 너무 자주 말하다 보니 자기 자신조차 그게 진심이라 믿게 됐다. 하지만 정말 아들은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있었을까? 금단은 마음의 시작. 아들이 결혼한 후 셋은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난시는 속으로 생각했다. 잘 됐다. 아이 봐주면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겠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집안 공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난시가 벙어킬에 대해 한마디 하면 표정을 굳히곤 했다. 아들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누구 편도 아닌데.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선을 그었다. 어느 날 그녀는 예전처럼 현관의 신발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매일 해오던 일. 그런데 부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꾸 어머님이 우리 물건 만지는 거 좀 불편해. 난시는 낡은 슬리퍼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졌다. 존재할 수 없는 사랑. 난시는 점점 이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세탁기를 돌릴 때도, 심지어는 물건 하나 옮길 때조차 이거 해도 될까 하고 눈치를 봐야 했다. 사람이 숨죽여야만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일까? 함께 살지만 말은 줄고 눈치만 늘었다. 난시는 알았다. 이제 아들에겐 자신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 인생 속에서 자신이 정진한 불편함이 되어버릴 줄은. 한 장의 사진, 그리고 깨달음. 어느 날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다가 난시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아들의 눈은 그때 밝았고 따뜻했고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난시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에 손을 얹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때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하지만 곧 멈췄다.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대가 사랑을 무겁게 만들었다. 애정이 집착이 되고 환심이 간섭이 되어버렸다.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오래전 친구였던 다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자식은 완벽한 엄마를 원하는 게 아니야. 단 멈출 줄 아는 엄마를 원하지. 그때 난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런 엄마 아니야. 자신만은 다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더 많이 도우려 할수록 아이들의 부부 생활에 깊이 개입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진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사랑이 깊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경계를 넘는 법이다. 그리고 그 경계는 아주 조용히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다. 그날 이후 난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침묵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였다. 식사는 항상 맨 마지막에, 냉장고도 더는 정리하지 않았다. 거실은 며느리의 재택근무 공간이 되었다. 온 집안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한쪽 구석으로 자신을 접어넣고 있었다. 그의 설날, 며느리는 침점으로 내려갔다. 아들도 함께였다. 난시는 별표 몸이 안 좋아서 멀리 가긴 좀 힘들다. 별표며 남겠다고 했다. 사실은 남의 가족 안에서의 이방인이 되는 게 두려웠다. 인생 처음으로 맞는 혼자만의 설날, 작은 갈비탕 하나 끓여놓고 TV를 켰다가 볶았다. 밖에서는 불꽃놀이 소리와 바람 소리가 섞여 울려왔다. 그 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쭉 떨어졌다.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자신에게 너무 안쓰러워서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막상 모두가 떠난 지금 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텅 빈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수막이 넘어 낯익은 목소리. 임사 시절 친구 오기였다. 지금은 은퇴 후 혼자서 달랏에 살고 있다고 했다. 나나, 예전에 우리 둘이 했던 얘기 기억나? 늙으면 조그만 찻집 하나 열자던 거. 난시는 웃었다. 하지만 눈가에선 눈물이 흘렀다. 나 지금 그 꿈 시작했어. 근데 아직 한 사람. 내가 안 와서 시작이 완성되지 않아. 그 말에 난시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수년 만에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전화를 건 이유가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살아보자는 초대였다는 건 그날 밤 난시는 식탁 위에 작은 쪽지를 한 장 남겼다. 엄마, 잠시 멀리 다녀올게. 걱정하지 말고 서로 잘 챙겨. 그 어떤 엄만도 비난도 눈물도 없이 그녀의 이별은 조용했고 긴 시간 한 가족을 껴안아 왔던 사람의 마지막 인사처럼 무게 있었고 따뜻했다. 이튿날 새벽 난시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익숙한 대문이 문턱을 넘어섰다. 햇살이 현관 계단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차가운 타일 바닥엔 그녀의 발자국 하나 남았다. 그 누구도 대응하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놀랄 만큼 가볍고 평온했다. 처음이었다. 누굴 위해서도 아닌 오직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발라든 난시를 서늘한 아침 공기와 안개 낀 오솔길로 맞이했다. 버스가 골짜기 끝 정류장에 멈추자 난시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두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목적 없이 집을 떠난 순간 이번 여행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작은 처마 아래 오래된 친구,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 하나, 혹은 작은 지와 지붕 아래에서 따뜻한 차추전자를 들고 서 있었다. 올 줄 알았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아무 설명도 지난날의 외로움도 필요 없었다. 그저 가벼운 포옹 하나. 그 포옹이 최근 몇 년간의 어느 가족 식사보다 더 따뜻했다. 고개 차츰은 단층했다. 나무 테이블 몇 개, 소박한 부파 화분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그리고 칠판에 적힌 문구 하나. 여기선 가난 척 안 해도 괜찮아. 난시는 가만히 서서 몇 분간 그 문장을 바라봤다. 낯선 이 공간이 오히려 수십 년 살던 집보다 더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다. 하루에도 몇 명의 손님이 조용히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차를 마시러 온 게 아니었다. 아내를 먼저 보낸 70대 노인은 내일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고, 실직한 젊은 여성은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걸 한참이나 바라봤다. 옥은 말했다. 나나, 사람은 가끔 조언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 하나가 필요한 거야. 난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언가 이끌리듯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냈다. 유치원 시절 아들이 빨간 옷을 입고 입가에 아이스크림을 묻힌 채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물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그땐 몰랐어. 사랑이 꼭 소리여야만 하는 줄 알았지. 모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너무 늦게 되었네. 그날 밤 난시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아들아, 엄마가 이곳에 온 건 원만하거나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야. 엄마라는 이름 말고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배우고 싶어서야. 언젠가 내가 엄마를 그리워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부엌 구석에 서 있는 엄마가 아니라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려주렴. 난시는 편지를 접어 책 한 권 사이에 넣고
서랍 속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창가에 앉았다. 다음날 오후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졌다. 한 여자가 검은 뭉비를 입고 지친 얼굴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차츰 문을 열었다. 졸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귀를 피하며 차를 마셨다. 아이가 란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여기서 진짜 사세요. 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키도 설명도 필요 없는 인연이 있다는 걸. 말 한마디 없이도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은 덜 아프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걸. 란 씨가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한때 냄비 끓는 소리로 가득했던 그 집에서 아들은 식탁 위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 엄마, 잠시 멀리 다녀올게요. 걱정 말고 서로 잘 챙겨요. 익숙한 손글씨, 잉크가 살짝 번진 부분도 눈에 있다. 하지만 흔히 걸음을 멈춘 건 내용 때문이 아니었다. 엄마가 처음으로 누구의 허락도 없이 떠났다는 사실. 그날 아침 흔은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늘 준비돼 있던 죽 한 그릇, 알맞게 삶아진 삶은 달걀, 문 쪽에 놓여있던 차가운 생수병까지 사라졌다. 딸아이가 물었다. 아빠, 외할머니는 어디 갔어? 오늘은 누가 동화 읽어줘? 흔은 말문이 막혔다. 5살짜리 아이에게 이 집을 조용히 책임져 오던 한 사람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5째 날,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요리를 해봤다. 저녁이 끝난 뒤 두통이 몰려와 약잠을 열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두통약 봉지가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퇴근하고 나면 두통 오는 거. 내가 그걸 말한 적이 있었나? 그는 알게 되었다. 엄마는 들은 것이 아니라 늘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걸. 7째 밤, 그는 핸드폰을 켜고 연락처 상단에 있는 엄마라는 이름을 터치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걸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내가 먼저 연락할 자격이 있을까? 라는 무거운 생각이 어깨를 눌렀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입을 열었다. 엄마가 항상 있는 게 너무 당연해서 엄마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잊었나 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잠시 후 작게 말했다. 나도 그랬어.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뒤늦은 깨달음의 순간. 그것은 늦었지만 꼭 필요한 고백이었다. 그날 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이 메시지 보신다면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셔도 고마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동그라미가 돌아가고 있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란 씨는 작은 찻집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발낮의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사선으로 비쳐 들어왔다. 손엔 휴대폰이 있었다. 전날 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 한 통이 아직도 화면 위에 떠 있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잘못했어. 이 메시지 보시면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란 씨는 곧장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읽고 고개를 들어 작은 정원에 핑들꽃을 바라봤다. 이젠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 처음으로 침묵을 선택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순간, 혹은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웃으며 물었다. 답장할 거지? 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먼저 나한테 답을 해야 하니까. 그날 오후 란 씨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다.
가족을 위한 지출, 아들을 위해 샀던 선물들이 빼곡히 적힌 페이지들 사이에 오늘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문장을 남겼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엄마가 된다는 건 내가 사라지는 일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말이야, 떠나보지 않고는 진짜 나를 다시 마주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누구도 원만하지 않아. 다만 너무 많이 살아나면서도 나 자신을 살아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야. 다음날 아침, 난시는 조용히 몇 벌의 옷을 캐리어에 넣었다. 발라들 떠나려는 게 아니었다.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다. 한 기영리 단체에서 은퇴한 여성들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그녀를 초대했다. 거기선 함께 요리하고 그림을 그리고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법을 배운다고 했다. 난시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찻집을 떠나기 직전 난시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누군가를 사랑하되 얽매지 않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엄마라는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오렴 엄마가 따뜻한 차를 증기에 들게